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효율적인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었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 수집 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 다수에 대해서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군사기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단 부분은 모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 해당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강조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가끔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른바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활용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정예 요원 명단을 추천받게 하는 등 나름의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일까지 생기자 피고인 김용현과 사이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 활동 및 일체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 다음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을 봉쇄하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울러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의 형식으로 체포 구금하며 이 기회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신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를 12월 3일 22시경에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세부 계획 등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인데 피고인 김용현은 방첩사령관 여인영,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등에게 위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보안 유지를 하거나 또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피고인 김용현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에게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던지거나 이준호에게는 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령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실제로 적이 국회를 테러할 것이라는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 김용현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기대감과 우려도 함께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주고받았던 말과 생각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의 진술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의 상황을 나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